네, 안녕하세요. 네, 이비즈니스 전자한글에 강의를 하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큐레이션 비즈니스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강의 내용에 앞서서 이전에 했던 그 내용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이전에 이제 그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그 주제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고, 큐레이션 하면은 이제 원래는 전자상거래하고는 이제 뭐 그 관련이 없는 용어였는데, 최근에 이제 큐레이터의 기본적인 개념이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뭐 제품 아니면 정보 거기에서 이제 이 고객들이 원하는 형태로만 딱딱 만들어 가지고 검색을 해서 필터링해서 이제 제공해 주는 서비스거든요. 그게 왜 그 웹으로 이제 전자상거래 이비즈니스로 이제 옮겨왔냐? 이제 결국 이제 웹 2.0 환경으로 이제 오면서 너무 그 소위 말해서 웹상의 인터넷상에서 그 방대한 양의 정보가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검색 서비스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좀 더 유동적이면서 그 고객이 원하는 것만 딱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큐레이션 비즈니스입니다. 큐레이션은 이제 find, curate,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이제 소셜 커머스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형태로 정보를 필터링해서 사람이 필터링해서 찾아가지고 관리를 해서 제공해 준다. 이제 그런 형태고, 자, 이러한 이제 큐레이션 비즈니스가 저 이제 관심을 이제 끌게 된 게 주는 이제 그 너무 많은 양의 데이터입니다. 정보의 범람. 자, 이러한 큐레이션 비즈니스를 그 소셜 큐레이션과 이제 상업적 큐레이션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눠서 이제 봤는데, 소셜 큐레이션과 상업적 큐레이션의 가장 큰 그 구분이 되는 거는 아까 그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위적이냐 이제 자연적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차이고, 소셜 큐레이션은 말 그대로 이제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어떤 그런 정보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필터링 해가지고 이제 제공해 주는 형태고, 상업은 이제 기업이 고용한 전문 큐레이터들이 하는 형태입니다. 소셜 큐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를 소위 말하는 이제 정보를 필터링 해주는 그 사용자들, 큐레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전문성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정보를 웹에서 들고 오게 되는데,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 상업적 큐레이션은 이제 뭐 전문 그 기업이 전문 큐레이터를 이제 고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겠지만 조금 더 이제 상업적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 어떤 정보에 있어서의 그런 그 편협성이 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업적 큐레이션의 그 두 가지가 이제 추천 큐레이터와 이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이제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가 어떻게 이제 그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큐레이션 비즈니스의 현황과 큐레이션 비즈니스 의의와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학습 목차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유형, 상업적, 소셜과 상업적 큐레이션의 그 현황. 이 현황에서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잠시 이야기한 그 핀터레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핀터레스트,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그 기업들 그런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레이션 비즈니스가 기업과 소비자한테 주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소비자 정보 탐색의 진화, 기업 마케팅의 변화, 그 다음에 성공적인 서브스크립션 이제 커머스가 되기 위한 조건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큐레이션 비즈니스의 의의와 이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이제 소셜과 상업적 해서 먼저 자, 소셜 큐레이션 해서 국내외 대표적인 소셜 큐레이션 그 서비스가 이제 이미지와 이제 동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핀터레스트입니다. 핀터레스트, 그 다음에 비주얼리, 그 다음에 뭐 인터레스트 미, 뭐 뉴스 서비스 제공하는 스토리파이, 뭐 허핑턴 포스트, 플립보드, 뭐 페어리,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핀터레스트, 그다음에 스토리파이와
에디트 스토리, 플립보드, 예,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핀터레스트는 핀과 인터레스트의 합성어입니다. 요즘 뭐 합성어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합성어 지금 있어 보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주제의 이미지를 핀잇이라 합니다. 관심 있는 주제 이미지 핀잇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가상 메모판에 이제 스크랩 이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리핀, 그 다음에 커멘트, 라이크, 좋아요 등의 버튼을 통해서 공유하고 추천하는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그 핀이 하는 게 핀 있죠, 핀. 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생활하면서 이용한 정보들을 여기 있죠, 메모판에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고정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웹에 서핑하다가 유용한 이미지들 핀터레스트에 핀을 고정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그래서 이제 핀입니다. 인터레스트, 흥미 있는 정보를 핀으로 꽂아서 이제 본다 해서 그래서 핀터레스트라는 그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고, 핀터레스트는 정식 서비스를 2011년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 10월에 그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탈인 안드레센 호로위치가 이제 2,700만 달러 투자하면서 그 소셜 큐레이션 분야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어떤 그런 기업으로 이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2012년도에 12년 1월에 이제 1,100만 명의 순 사용자 수를 기록하고 인터넷 서비스 상에서 이제 가장 빨리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3년 7월에 이제 7천만 명 넘었죠. 미국 SNS 상에서 이제 3위 정도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사이트 뭐 영향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그 레퍼럴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그 링크 통해서 이제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게 하는 레퍼럴 트래픽이 링크를 통해서 해당 사이트로 방문하게 하는 트래픽인데, 그 3.6%에서 3.61%인 트위터와 유사한 수준으로 링크드인 수준이고, 링크드인 같은 경우 0.2%, 뭐 구글 플러스는 0.2%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높게 이제 나타났다. 예. 핀터레스트는 이용자가 이제 70%가 이제 뭐 여성이고, 이 특정 이미지 이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이제 그 빠르게 이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이제 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관심, 그 공유 본능을 자극하는 데 중요한 그게 있습니다. 핀터레스트 메인 화면에 뭐 음식, 패션, 뭐 뷰티, 뭐 다양한 것들 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전체 28개 그 카테고리 정도가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하기만 하면 이제 수많은 시간에 그 수많은 그 사진들이 이게 펼치게 되는 어떤 그런 형태고, 실제로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주제를 많습니다. 범위가. 그래서 이제 70% 정도 사용자가 여성이고, 뭐 각 그 페이지마다 그냥 뭐 다양한 종류의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예. 뭐 사진집, 뭐 잡지책, 뭐 이런 것들 이제 갖다 놓은 것처럼. 예. 핀터레스트에서 사용자들의 핀보드 방문하고 뭐 마음에 드는 사진 발견하면은 뭐 좋아요 누르고 뭐 내 계정에 담고 싶으면 리핀 눌러서 꽂아두면 됩니다. 예. 만약에 뭐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발견했다면 이제 뭐 당장 구매하지 않아도 이제 뭐 내 계정 그 라이브러리 넣어놓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예. 또 핀터레스트를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뭐 이야기하는 몇 가지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고품질 이미지 선별, 그 다음에 효과적인 분류 체계, 고객의 관심, 친근감 있는 컨텐츠, 그 다음 파워 핀터레스트 유저 활동이다. 해서 고품질 이미지 뭐 선택은 핀터레스트 뭐 텍스트 위주였던 예전에 그 SNS 기반에서 탈피를 하게 된 거죠. 이미지 기반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콘텐츠별로 그 대표 이미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러니까 품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선명하고 사실적인 이미지 형태로 잘 보이는 핀 포드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핀터레스트 활용하려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고, 효과적인 분류다. 이 뭐 어찌 보면 이제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무리 뭐 좋은 그런 이미지들이 있다 해도 뭐 규칙이 없이 막 섞여 있으면 보는 사람들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이 분명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갭 같은 경우는 이제 핀터레스트 의료를 단순 제품군이 아니라 이제 피트니스, 피크닉 이런 것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또 분류를 했고 그 분류 체계가 좀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걸로 이제 해줘야지 보는 사람이 편하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도 고품질이어야 되고. 고객 참여, 소비자 참여 유도하는 방안을 이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뭐 몇몇 기업들이 이제 시도를 했죠. 자동차 브랜드 뭐 푸조 같은 경우 이제 제품 광고 이미지를 이제 핀터레스트에 이제 퍼즐 형태로 이제 형태로 쪼개 이제 방문자가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를 이제 벌였고, 그 퍼즐을 제일 먼저 이제 만든 사람들한테 경품도 지급했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활용하는데 고객이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하게 된 거고, 좀 더 친근감 있는 컨텐츠다 해서 생활형 정보나 뭐 좀 소프트한 컨텐츠, 이제 컨텐츠의 핀보드로 친근감을 더할 수 있는 형태를 이제 만들면 좋겠다. 예. 핀보드의 어떤 그런 범주, 이제 카테고리를 제품 영역 밖으로 이제 확대하는 그것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의 이제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벅스 커피 외에 커피와 잘 어울리는 음식이나 뭐 공간, 커피 잔, 뭐 커피 머신 이런 것들 이제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핀보드에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파워 핀터레스트 유저 활용한다. 이제 파워 블로그를 통해서 제품과 이제 브랜드 뭐 노출, 입소문 효과 이런 것들 유도하는 블로그 마케팅하고 유사하게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그런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이제 소셜 큐레이터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특정 회사는 핀터레스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 50여 명의 여성 사용자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그 어떤 맞춤형 그 선물 상자 보내고, 이들이 이제 핀보드에 올린 선물 사진이 리핀을 통해서 공유됨으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효과가 이제 더 많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자동차 이제 뭐 혼다 같은 경우도 이제 핀터 미션이라고 하는 프로모션 이벤트 고안해서 이제 파워 유저 몇 명 선정해서 $500 지원해 준 뒤 온라인 온라인에서 24시간 동안 이제 벗어나서 활동하는 어떤 여가를 갖다가 이제 온라인 세계에서 나와서 24시간 동안 활동하는 그런 여가를 이제 하고 나서 거기에서 담은 그 이미지들 있죠, 사진들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참여자들이 이제 여가 활동을 이제 손글씨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감성적으로 이제 시각화해가지고 팔로워한테 흥미를 주는 이미지가 노출되어서 파급력을 이제 좀 더 이제 일으킨 뭐 그런 이벤트들도 이제 기업들이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자, 스토리파이하고 이제 뒤에 따라 나오는 이제 그 다음에 플립보드 이런 기업들 이제 보시면 소셜 큐레이션은 기업들인데 스토리파이는 핀터레스트보다 좀 더 진화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핀터레스트가 관심 있는 단위 이미지를 이제 단순히 메모판에 이제 나열하는 서비스면, 스토리파이는 이제 컨텐츠를 엮어서 배치함으로 해서 이제 관심 있는 주제로 자신만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서비스다. 핀터레스트와 비슷한데 좀 더 발전됐다 이제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니까 이미지 기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블로그와 이제 블로그 이제 글쓰기하고 유사한데 완성된 형태도 어찌 보면 블로그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블로그를 구성하는 컨텐츠는 이제 좀 운영자가 이제 제작한 어떤 자체 컨텐츠가 주가 되는 반면에 스토리파이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동영상 블로그 이런 피드백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컨텐츠를 이제 큐레이션 과정, 즉 이제 정보 필터링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별해서 이를 재구성해서 스토리보드를 만든다는 거죠. 다양한 정보를 이제 찾아서 큐레이터 해가지고 이제 스토리 형태로 이제 제공해 준다는 그게 이제 큰 특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스토리파이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뭐 하나의 그 스토리죠.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자기들이. 예. 스토리라고 부르고 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게 된 거죠. 소위 말해서 하나의 재미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 기반 데이터를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하는 작업들이 많은 어떤 그런 기업들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스토리의 그 스토리파이 그 편집자들이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게시된 그런 관련 컨텐츠를 검색하고 클릭하고 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스토리파이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컨텐츠들이 이런 장점과 이제 특색이 2013년도에는 이제 음악, 미술, 영화, 혁신적인 그런 웹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 SX8SW 어워드 해서 South by Southwest Award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최고의 소셜 미디어로 이제 선정되기도 했고, 미국 백악관도 이제 스토리파이 계정을 만들고 이제 첫 소식으로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취임식 소식을 전하기도 이제 했고. 자, 국내에서는 이제 그 스토리보드 크리에이션 서비스에서 에디토이라고 하는 뭐 그런 서비스가 스토리파이처럼 이제 다양한 SNS나 웹사이트로부터 자료 가져와서 스토리 꾸미고 이제 뭐 스토리파이에는 없는 이제 댓글 시스템이 또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에디토이 같은 경우는. 그다음 또 에디토이는 이제 그 정보를 이제 그 인용할 대목이나 사이즈를 직접 정할 수 있어서 이제 보기 좋고 읽기 쉬운 스토리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또 스토리파이하고 또 다른 그런 장점 중에 또 하나로 보통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기업들 하나가 이제 플립보드인데, 플립보드는 이제 핀터레스트와 스토리보드와 다르게 뉴스들을 모아 나만의 소셜 매거진을 만드는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2010년 말 이제 시작된 서비스고, 그 제휴된 언론사,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이제 그 SNS의 소식, 블로그 뭐 이런 컨텐츠들을 매거진처럼 이제 잡지처럼 이제 보기 쉽게 배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그 잡지책처럼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제 편하죠. 플립보드는 이제 그 플립이죠. 플립. 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기는 동작, 뭐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거고. 이와 유사한 그 제스처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적용해서 컨텐츠를 편리하게 할 수도 있다. 요즘 뭐 이렇게 손으로 탁탁 이게 제스처 하면은 이제 움직이는 그런 서비스들도 이제 있죠. 기존에 이제 뭐 뉴스 컨텐츠 뭐 이런 각 언론사의 온라인 웹사이트 종합 포털 사이트 뉴스 섹션 통해 가지고 이제 그날 생성된 뉴스를 한 곳에 모아 뿌리는 이제 유통 방식을 이제 취했는데 플립보드 사용하면 이제 뭐 여러 곳에 나오는 어떤 그런 뉴스들을 이제 정보가 이미 필터링 돼서 나왔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뭐 그 메타 뉴스를 한 곳에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정보 집합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뉴스와 관련된 정보 집합 트리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립보드는 뭐 CNN, 뭐 포브스, 뭐 뉴욕 타임즈,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유명한 언론사들과 이제 제휴가 되어 있고 2012년 7월부터 이제 한국경제, 한겨레, 경향신문 등 이제 15개의 한국 신문과 이제 잡지와도 이제 컨텐츠 서비스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업적 큐레이션의 그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상업적 큐레이션은 제품 서비스 이제 선별해서 판매하는 것이 이제 주요 목적이고 먼저 이제 추천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이제 여기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G9입니다. G9, G9과 그다음에 이제 그 디블로 그리고 이제 최근 유행하는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이 사례 이제 세 개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9은 국내 최대 그 온라인 쇼핑몰 이제 그 G마켓이죠. G마켓이 2013년 이제 4월에 국내 업계 최초로 이제 큐레이션 쇼핑몰 G9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선보였고
13년 10월에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제공했고, 매년 오전 9시에 9가지 상품, G9이 G마켓에 있고, 9가지 상품을 선별 제공한다. 뭐 수만 가지 상품이 전시되어 있는 그 오픈 마켓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좋은 상품 찾기는 뭐 어렵습니다. 예? 가령 오픈 마켓에서 간단한 속옷, 양말, 이 키워드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 상품이 나오죠. 예? 자, G9에서 거래되는 상품 대략 이제 5,000개 정도로 이제 제한되어 있고, 기존의 오픈 마켓에서 제공하는 상품 중 핫딜 위주로 이제 재편집해서 소비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고, 기존에 있는 그런 소셜 커머스와 이제 G9 변별성은 이제 보다 심화된 이제 큐레이션에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소셜 커머스 역시 큐레이션을 거친 상품을 집중 노출시켜서 판매하고 있기는 한데, 좀 저렴한 가격에 이제 판매되다 보니까, 그 상품의 어떤 질적인 면에서 소비자들의 그 불만을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G9 같은 경우는 이제 카테고리 매니저들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그 큐레이터들이, 그 엄선한 품질이 괜찮은 제품을 이제 큐레이션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어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좋은 핫한 만 골라주는 어떤 그런 쇼핑몰 형태의 그런 캐치 프레이즈를 걸어가지고 2014년도 1분기 판매량이 이제 14년도 2분기 대비 174% 증가했고, 이제 같은 기간 이제 매출도 265% 증가. 모바일 비중도 이제 전체 매출에서 크게 이제 차지하고 있는. 아무리 많은 제품이 있고 정보가 있어도 고객들은 이제 다 보지는 못하죠. 그렇게 많다 보면 이제 찾기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딱딱 그 범주를 정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선호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단적인 어떤 상업적 큐레이션의 그런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디블로라고 하는 그 디자인 제품 전문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특정 이제 한정된 그 공간에서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진행되는 기존 오프라인 디자인 박람회를 이제 SNS 기반의 온라인 디자인 박람회로 이제 변화시키겠다,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2012년 6월에 오픈한 큐레이션 쇼핑몰입니다. 디블로라고 하는 디블로 이름도 이제 그 디자인과 이제 불다, 디자인이 불어온다, 이런 그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이것도 디자인 블루, 이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이제 디자인이 불러온다, 디자인이 일상에 스며든다, 이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합성어고, 여기는 이제 그 패션, 리빙,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거쳐가지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런 사무용품, 주방용품, 문구, 가구 이런 것들 600여 명의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이 엄선해서 선보인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디자이너 이름 걸고 자신이 선정한 제품 전시하고 펜을 보유 수에 따라서 디자이너 랭킹도 이제 결정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와 소비자 모두한테 펜을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유통 채널이다 해서 디자이너가 자기 이름 걸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제품 선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이제 그런 관심과 이제 이제 하겠죠. 신경을 쓰겠죠.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월 이용료 5만 원 내면 이제 그 디블로 입점 가능하고, 판매 수수료의 15%에서 20% 정도의 수준으로 다른 온라인 편집사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저렴한 편입니다. 예. 네,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는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이 일종의 이제 큐레이터죠. 큐레이터들이 괜찮은 정보들, 제품들을 잘 이제 필터링 해가지고 이제 하면 판매가 많이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회가 많은 거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예, 그다음 미미 박스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는 버치 박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박스 나오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그 내용도 비슷한 형태인데, 버치 박스하고 유사한 이제 국내 그 대신 국내 서비스고, 이제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3만 명 회원 이제 확보하고 있었고, 미미 박스는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이제 버치 박스하고 이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매월 4-5개 정도의
그 이제 뷰티 상품들 샘플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로 이제 알려져 있고, 12년도에 이제 미박스 처음 이제 설립했습니다. 해서 그 해 이제 한 10억 원 정도, 13년도에 이제 50억 원 정도 해서 그 거래액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이제 신규 회원이 이제 뭐 등록 회원이 한 1,000명 정도로 이제 뭐 이렇게 좀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 14년도에는 이제 국내 기업 최초로 이제 미국 이제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데서 이제 10만 달러 정도 이제 유치도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화장품 그 서브스크립션 업계에 뭐 어찌 보면 국내에서 1위였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그 미미 박스 박스 안에 들은 그 제품 있죠. 제품과 이제 서비스에 대한 그 불만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사용자들이 점점 이제 감소했고, 이제 15년도 몇 년 전에 이제 구독 박스 자체라고 하는 그 사업을 이제 접고 이제 자사 제품 판매, 뭐 기획전 이런 걸로 이제 했다. 여러분들 보시면 뭐 처음에 팍팍 성장하다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하다가 이게 제품 품질과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불만 이게 증가하면서 이 하루아침에 이제 금방 확 그 기업이 좀 이제 힘들게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고객들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에 대한 품질과 제품에 대한 품질, 특히 이제 그 큐레이션, 상업적 큐레이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박스 안에 있던 그 샘플들이라고 하는 게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품질이 뭐 좋지 않으면 뭐 소위 말해서 뭐 내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전혀 이제 없다는 거와 똑같은 거라서 당연히 이제 뭐 그 서비스 자체가 이제 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이제 경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의 정장남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대형마트 최초 이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고, 이마트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장남은 이제 정기적으로 장봐주는 남자 그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마트 상품을 이제 자동으로 결제하고 원하는 날짜마다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였고, 정장남은 이제 대형마트 중에서 최초로 이제 선보이는 그런 서브스크립션 커머스였습니다. 정기 배송은 이제 뭐 패션, 뭐 가구, 뭐 일부 상품군 제외하고 이마트 몰에서 그 판매하는 뭐 대부분 상품을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었고,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 배송에 뭐 일자와 이제 주기, 배송지, 결제 정보 입력한 후에 이제 품목 리스트에 필요한 물품 이제 담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였고, 정량난 뭐 품목 추가나 뭐 제외가 클릭 뭐 몇 번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서비스였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제 적합하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구매 패턴 분석해서 반복 구입 비율이 높은 그런 상품들을 이제 상품 기획자가 이제 큐레이션한 정기 배송 패키지도 이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생아가 있는 그런 집에서는 이제 신생아 성장 주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눠서 베이비 뭐 2주 패키지 뭐 아니면 뭐 베이비 뭐 몇 주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상품 구성을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가족, 그런 가족을 위한 간편 먹거리 뭐 이런 패키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뭐 아이디어 상품 기획하고 이제 했었죠. 자, 이러한 그 상품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제 쇼핑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즘같이 뭐 현대인들 뭐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뭐 거기서 이제 어찌 보면 그런 맞춤형 서비스 컨셉이 소비자들의 그런 그 생활 패턴과 그런데 이제 좀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만족감이 이제 높은 그런 서비스, 상업적 큐레이션 서비스 중에 이제 하나였습니다. 자, 이러한 그 큐레이션 비즈니스가 앞으로 뭐 나갈 때 그런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시죠. 먼저 소셜 필터링, 그 다음에 소셜 큐레이션, 그 다음에 소비자 영향력 확대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 소비자의 어떤 정보 탐색 진화에서 소셜 필터링은 기존에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뭐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뭐 이미 뭐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컨텐츠와 정보를 이제 사용자 개개인이 사용하고 평가를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셜 필터링을 뭐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 그 사용자가 이용하는 어떤 그런 그 정보에 대한 가치를 이제 뭐 보통 우리가 부여하기 위해서 뭐 좋아요, 뭐 아니면 리트윗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능을 하고, 그게 대한 선호도도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이고. 예. 소비자는 어찌 보면 정보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자발적인 필터링, 품질 유지와 향상 그런 기능들을 이제 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정보의 질이 뭐 좋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공감도 얻기 힘들고 그런 정보들을 이제 외면을 당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탐색의 진화에서 소셜 큐레이션은 이런 소셜 필터링을 통해서 어떤 지인들, 뭐 아는 사람들 여기서 걸러진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이제 편리하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어찌 보면 소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 검색에 있어서 좀 더 어떤 진화된 그런 서비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어떤 특정 테마, 주제 중심으로 정보가 이제 재가공되고 정보 열람과 검색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사용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필터링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어떤 신뢰와 공감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하게 되었고. 자, 기업 마케팅 관점에서 어떤 그 소비자 어떤 영향력 확대다 해서 소셜 큐레이션 그 발전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기업이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다양한 그런 미디어들 있죠. 채널의 다양한 미디어의 그런 채널의 그 영향력을 이제 감소시키고 정보를 이제 선별해서 수직 공유하는 그 큐레이터의 영향력을 이제 확대시켰다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자발적 추천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해지게 되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었고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도 여기에 따라서 그러한 변화가 이제 요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죠. 소셜 큐레이터 시대에서 이제 기업이 일방적으로 이제 기업이 생각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이제 쓴다 해서 소비자들 뭐 그런 머리에 이제 각인시키기보다는 반대로 소비자 고객들이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듣고 이걸 통해서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하는 판매하는 그러한 방안들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고 여러분들 뭐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다 알고 있죠. 요즘은 소위 말해서 이제 너무 상업적이다, 진정성이 결여된 그런 메시지는 뭐 반응이 이제 냉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TV 광고 하나도 너무 단순하게 상업적인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그게 대해서는 별로 소비자들이 큰 그 호응을 얻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큐레이션 정보를 통해서 소비자의 어떤 관심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고 이걸 이해를 해서 자기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방법이 이제 하나 생겨나게 된 거죠. 자, 이러한 그 어떤 성공적인 그런 그 서브스크립션 커머스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먼저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가치, 그다음에 제조사 공급자한테 제공하는 가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그다음에 소비자와 신뢰 관점, 그다음에 신뢰 구축하기 위한 방법 뭐 이런 몇 가지 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는 뭐 최근에 좀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그 가치에서는 좀 더 이제 그 큐레이터가 이제 신중하게 그 필터링 되는 그런 상품, 시제품을 이제 신중하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저렴한 가격에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이제 제공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속적으로 이런 그런 그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고객 취향을 이제 반영한 그런 맞춤 서비스가 이제 그게 결국 큐레이션 서비스 그 자체가 이제 맞춤형 서비스하고 이제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매번 새로운 박스에 담겨 상품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 증가하고 일상적인 구매 패턴이 소소한 즐거움을 바뀐다. 뭐 이런 관점에서 어찌 보면은 큐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장점을 제일 잘 살려서 고객한테는 뭐 큰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기대감과 그런 걸 통해서 고객한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이제 가치를 이제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뭐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홍보,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드백을 통해서 입체적인 소비자의 반응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시하는 기업과 같이 이제 직접 접근하지 못하는 소비자한테까지 제품을 전달해서 고객 기반을 넓혀주고 구조 효과, 이제 바이럴,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맞춤형 마케팅 채널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족도 높은 고객과 공급자를 연결해 줌으로써 공급자의 고객 평수균 이제 생애 가치를 높이는 이제 효과를
구축을 할 수가 있다. 이 고객 그 제조사 공급자 입장에서는 실제 이게 잘 활용만 되면 이제 시작하는 기업도 고객한테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전 효과, 바이럴 마케팅 효과도 잘 구축을 할 수도 있고 신뢰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신뢰 구축이 관건이다. 이거는 여러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소셜 커머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큐레이션도 마찬가지고 큐레이션 서비스는 한번 이제 필터링 됐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좋은 상품을 선별해 주는 서비스, 이게 신뢰죠. 소비자가 진정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질의 제품 확보,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고 고객 분석 통해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그 신뢰가 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뭐 큐레이션 비즈니스든 소셜 커머스든 뭐 일반 전자상거래든 간에 면대면 그런 어떤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제품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러한 신뢰가 이제 구축이 되면 고객은 재방문, 재구매 이게 이제 더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그 편안함이 이제 일상화되면 이제 그 신뢰가 이제 일상화되면은 이제 그 회사 제품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화를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큐레이션 비즈니스 관련해서 앞에서 이제 간단한 뭐 큐레이션 정의, 비즈니스 유형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 강의에서는 큐레이션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몇몇 기업들 이제 잘 알려진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어떻게 이제 기업이 성장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레이션 비즈니스가 이제 기업과 소비자한테 주는 영향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에서 큐레이션 비즈니스가 고객들한테 더 신뢰를 주고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기업 전략을 이제 펼치면 좋겠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시간에서는 이제 그 새로운 주제입니다. 큐레이션하고 상관없는 새로운 주제고, 이거는 이제 핀테크 비즈니스인데, 핀테크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금융과 이제 기술이 이제 조합된 형태로 이것도 이제 뭐 전자상거래 이제 이 비즈니스 환경상에서 이제 많이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까 핀테크 비즈니스를 새로운 주제로 이제 이번 강의에 이제 포함을 제가 시켰습니다. 핀테크 비즈니스 관련해 가지고 기본 개념과 유형 그 다음에 사례 발전 방향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